7. 그 시각에 변종수는 지리산에 있었다. 마침 비번이라고 다른 친구와 산행을 갔는데 정상에 닿아서야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온 것을 알았다. 황수민은 학교에서 합창반 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황태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 염상정에게 뇌물 공여, 시청 공무원에게 향응 및 뇌물 공여, 그리고 건축법 위반까지 얽혀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아까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던 황태규는 잠깐 쉬는 중에 공영표에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야? 불이 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해. 황태규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네, 황제클럽에 불이... 뭐라고? 이 무슨 날벼락이야? 언제? 황태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가 휘청하며 다시 주저앉았다. 아까 2시간 전에 화재가 발생... 그걸 왜 이제야 보고해? 회장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시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영표는 중간에 잘리지 않고 끝까지 말이 완성된 게 무척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황태규가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고 잠깐 말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다. 황태규는 평소에 잘 안 마시던 티백 녹차를 한 잔 마시고 2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이 전쟁터라서 검사의 질문에 무슨 답을 어떻게 했는지 분별이 어려웠다. 화재 감식 결과는 황태규의 가슴에까지 불을 질렀다. 스프링쿨러의 작동 불능, 소화기 절대 부족, 비상구를 막는 술 상자들, LPG 가스통의 위치 부적합, 내부 전선의 규격 미달까지 듣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혈압이 엄청 오르고 호흡도 고르지 않았다. 공영표의 전화를 받은 황수민은 아빠를 얼른 병원에 모셔가도록 부탁했다. 그리고는 콜택시를 불러놓고 책상 주변을 대충 정리하는데 손이 몹시 떨렸다. 병원에 도착한 황수민은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아빠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황수민은 일단 아빠를 좀 쉬게 해놓고 차근차근 수습하기로 생각했다. 황수민은 아빠의 사무실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살펴보았다. A4 용지 석 장 분량의 편지는 첫 번째 편지라고 시작했고 끝에는 아직 안 터진 폭탄 올림이라고 되어 있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황수민은 가슴이 떨렸다. 말하자면 그것은 황태규의 불법 비리 행위를 누군가 알고 협박하는 편지였다. 세금 포탈, 부동산 이중 계약과 사기, 은행 대출 비리, 시장과 부시장 및 은행 지점장에 대한 성접대,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추행, 중국의 윤락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밀거래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폭행, 사주 및 납치 감금 등등을 모두 날짜 순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 조사받고 있는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요구 조건은 강력하면서도 위트가 있었다. 제가 회장님께 원하는 것은 현금 30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뺏는 것이 아니고 좀 나누어 쓰자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중앙지 기자에게 알리겠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알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을 잘 아시죠? 회장님의 능력이면 30억이야 푼돈일 테니 공연히 머리털 뽑지 말고 후딱 끝내기를 희망합니다.
돈의 전달 방법과 기한을 따로 연락하겠다는 추신은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당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결과이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황수민은 아빠가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욕심은 다소 많지만 그래도 평생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이런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다니 가슴 저릿한 연민도 느껴졌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신이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다. 영남 정형외과에는 강상우 부자가 나란히 입원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닷새 동안 병실을 함께 쓰면서 모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상우는 상품 백화점과 중국의 재난사고에서도 활약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굳어지는 시간을 공유했다. 강영주는 아프지만 않으면 이런 시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미옥은 집에서 끓여온 전복죽을 그릇에 옮겨 담으면서 혀를 끌끌 찼다. 영감은 어깨 부수고 아들은 허리 부수고 이게 도대체 뭔 조화인지. 부자간에 119 같이 하고 병실까지 같이 쓰면 그것도 귀한 인연이지. 강영주는 웃으면서 여유를 보였다. 죽 2그릇과 동치미 국물을 놓은 탁자 앞에 환자복의 2 남자가 마주 앉았다. 강영주는 전복 몇 점을 건져서 아들의 그릇에 옮겨주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들의 사춘기 시절부터 이렇게 했다. 술은 아들이 군대 갈 때부터 함께 마셨다. 예, 상우야. 우리 소주도 한잔할까?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도 괜찮지. 여기서 어떻게 마셔요? 간호사가 알면 당장. 끊어지는 노크 소리가 차분하고 분명하게 들렸다. 방금 변종수와 직원들이 다녀갔는데 또 누굴까? 문이 열리자 사람보다 향기가 먼저 들어왔다. 노란 프리지어를 하나를 안고 황수미가 온 것이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어머님도 함께 계시네요. 강영주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돌렸다.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링거병이 매달린 폴대를 밀면서 나가버렸다. 예, 상우야. 죽 다 먹고 옆으로 밀쳐둬라. 재미옥도 손찌감만 들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부부는 며칠 전부터 아들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었다. 보건소 공무원 아가씨의 중매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다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부부는 지역사회에 퍼진 황태규의 평판이 워낙 험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돈만 좀 있지 인품과 처신은 영 망난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수미 씨, 어떻게 알고 왔어? 전화를 안 받고 카톡 답도 없게 종수 씨에게 물어봤어. 많이 힘들지? 하필 현장이 우리 건물이고. 누구 건물이든 그건 상관없어. 그리고 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우리 건물이라서 더 미안하고. 황수미는 아빠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그 말을 할 수도 없어 답답했다. 수미 씨가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어. 나
지금 좀 쉬고 싶어. 왜? 내가 있으면 방해돼? 아니, 그냥 혼자 생각도 좀 하고. 상우 씨, 아빠에게 문제가 좀 생겨서 인사는 다음에. 좀 있어봐. 지금은 치료부터 하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겠어. 강상우는 자신의 귀에도 냉정하게 들리는 제 음성이 너무 낯설어서 속으로 놀랐다. 황수미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강상우의 얼굴을 살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까지 다시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환영 못 받는 사익감인 것은 인정해. 하지만 뭐? 상우 씨,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 영 딴 사람 같아. 나도 어색한 건 알지만 강상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백두철에게 당했던 테러를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렵다. 황태규가 시킨 일인지 아직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다. 8. 재활치료까지 열심히 받았던 강상우는 아버지보다 나흘 후에 퇴원했다. 강상우는 이번 황제클럽 사고에서 모범적으로 활약했고 그 결과 동료들의 전폭적인 추천으로 1계급 특진까지 했다. 퇴근하고 동료들과 특진 축하 회식을 했다. 모처럼 소고기 전골과 소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헤어질 때 강상우가 살짝 말했다. 어이 종수, 내가 좀 의논할 일이 있으니 따로 맥주 한 잔만 더 해. 지금? 그래, 지금. 저쪽 치킨집에 가자. 두 사람은 길 건너편에 있는 꼬꼬 치킨에 들어갔다. 조금 좁지만 답답하지는 않았다. 강상우는 구석자리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마주보고 앉았다. 입구 쪽이 밝게 보였다. 맥주잔을 받은 변정수가 실없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야, 갑자기 의논이라니 떨리네. 그래, 뭔데? 그게 말이야. 내 결혼 문제인데. 아무래도 수미 씨는 좀 성우야. 말 잘나서 미안한데 그 문제는 내 의견보다 수미 씨와의 직접 대화가 더 중요하잖아. 나야 어차피 제3자니까 말이야. 그래 맞아. 당사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 바로 그 순간 강상우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지금 치킨집으로 공영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는 저 남자는 누구지? 얌전해 보이는 남자는 좀 낯설다. 아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날 듯 말 듯 아리송하다. 이럴 때는 캄캄하게 모를 때보다 더 답답한 법이다. 공영표는 강상우의 대각선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술을 주문하더니 같이 온 남자와 한참 동안 말을 나누었다. 거리도 약간 멀었지만 그들이 하도 목소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노란 서류 봉투를 주고받은 그들은 맥주 한 잔씩만 마시고 급히 나갔다. 강상우는 머리가 복잡했다. 공영표, 백두철, 납치 폭행, 본 듯한 낯선 남자, 노란 서류 봉투. 뭔가 연결성이 있는 듯한 생각이 계속 들었다. 황태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등기로 배달된 봉투 속에는 A4 용지 한 장만 달랑 들어있었다. 처음의 편지처럼 15피 정도의 큰 글자인데 이번엔 내용이 간단했다. 두 번째 편지. 현금 30억을 금요일 저녁 7시 정각에
박물관 충원탑 앞으로 가져오시오. 미리 경고하지만 너가 내 심부름꾼의 손끝이라도 건들면 회장님의 모든 불법 행위는 TV 뉴스에 다 나갈 것이오. 푼돈으로 끝낼 일에 엉뚱한 실험 정신을 발휘하지 마시오. 추신, 그날은 직접 운전해서 혼자만 오시오. 비서에게 들키지 말고요. 아직 안 터진 폭탄 올림. 황태규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곱씹어 봤다. 아직 안 터진 폭탄 올림. 이것은 상대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표현이다. 폭탄이란 터진 후에는 파편 조각만 남을 뿐 힘이 없다.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실제로 겁나는 법이다. 하지만 폭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오라는 말에는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황태규는 손이 부르르 떨렸다. 7년이나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이렇게도 철저히 조사했을까?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는 놈이 누굴까? 공비서? 그놈이 돈은 많이 밝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지놈도 사는데 그걸 모를까? 그놈이 아니면 강상우? 참,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 황태규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담배 맛도 쓰고 골이 흔들거렸다. 강상우가 나의 비리를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놈은 아닐 거야. 안 되겠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황태규는 인터폰에 1번을 눌렀다. 그러나 공용표는 들어오지 않았다. 버튼을 3번째 누르면서 기분이 이상했다. 아니, 이 자식은 어디 갔어? 이런 반에 자리를 비우다니. 혹시 이놈이? 황태규가 인터폰의 2번 버튼을 누르자 백두철이 10초도 안 되어 뛰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백상무. 자네 말이야. 지금부터 공비서를 조사해봐. 네? 공비서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놈을 잡아서 족쳐봐. 나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 해. 공영표에 욕심 많은 얼굴을 떠올린 황태규는 담뱃불을 끄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 협박 편지라면 무슨 내용입니까? 어허, 자넨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시키는 일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네, 회장님. 만약 그놈이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도 알아봐. 24시간 안에 편지 보낸 놈을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실에서 나온 백두철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이번에 공용표를 제거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백두철은 모처럼 생동감을 느끼면서 빨간 머리에게 명령했다. 야, 애들 데리고 가서 공용표 잡아와. 최대한 빨리. 네? 공영표 형님 잡아오라고요? 왜요? 에헤, 자넨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시키는 일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백두철은 황태규의 흉내를 내면서 픽픽 웃었다. 나도 이렇게 말하니까 카리스마 짱이네. 공영표는 20분도 채 안 되어서 창고에 끌려왔다. 무릎을 꿇린 상태로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2배쯤으로 부어 있었다. 자기가 위에 서열이라고 티를 내다가 더 맞은 것이다. 백두철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송장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두철아, 아니 백상무 왜 이래? 말은 안 하고 때리기부터 하니까. 백두철이 못 들은 척하고 침을 찍 뱉으면서 빨강머리에게 물었다. 야, 어디서 잡았어? 회장님 에쿠스 안에서 전화질하고 있는 걸 제가 잡았습니다, 형님. 빨강머리는 한쪽 어깨를 올리면서 제가라는 부분에 힘을 줬다. 그래, 전화를 했다고? 영표 형님, 그 폰 이리 내쇼. 폰은 왜? 허허, 뭐 말이 그리 많소? 백두철의 짜증 섞인 말에 빨강머리가 공영표를 쥐어박으며 불쑥 내뱉는다. 따지지 말고 빨리 내놓으쇼. 말을 잘 들어야 안 맞지. 빨강머리는 떨고 있는 공영표의 손에서 폰을 낚아채며 생각했다. 선배 새끼 패니까 재밌네. 나는 두철이 형님만 따라가면 돼. 백두철은 넘겨받은 폰에서 카톡과 문자 메시지 목록부터 백두철은 넘겨받은 폰에서 카톡과 문자 메시지 목록부터 먼저 보았다. 그러나 스팸 몇 개 외에는 저장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일부러 삭제한 것처럼 깨끗했다. 대신에 통화 목록에는 검정 모자라는 발신자 번호가 많았다. 검정 모자가 누구요? 아, 그 고향 친구인데 별거 아니. 빨강머리는 단순하고 손이 가볍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아이처럼 신나게 보인다. 좀 더 때리고 싶어하는 빨강머리를 눈짓으로 멈추게 한 백두철이 말했다. 영표 형님, 이제 대화 좀 해봅시다. 그래, 제발 좀 말로 하자고. 형님, 회장님께 보낸 그 편지 누가 썼는지 알아요? 공영표는 순간 아차 싶었다. 이 영감쟁이가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두철이에게 말했구나. 이제 어쩌지? 그러나 공영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딱 잡아댔다. 편지라니? 무슨 편지 말이야? 에이, 형님, 이거 왜 이래요? 아는 선수끼리 자꾸 오리발내면 피곤하죠. 얘들아! 백두철의 눈짓에 따라서 또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잠깐, 말할게. 제발, 그만. 공영표는 매가 아프기도 했지만 후배들에게 당하는 모멸감이 끔찍했다. 백두철은 공영표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밀어줬다. 공영표는 물을 좀 달라고 했다. 입을 헹구니까 핏물이 푹 나왔다. 공영표는 물을 마시면서 얼른 머리를 굴렸다. 지금 들통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남경수가 영감쟁이를 더 졸라서 돈을 빨리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끌자. 자, 이제 말하시오. 회장님께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요? 백두철은 3년 선배를 닥달하는 맛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즐겼다. 그런 편지라면 강상우가 보냈을 거야. 강상우? 전에 여기 끌려왔던 그 119 자식 말이오? 아니, 그놈이 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 그놈이 회장님을 협박할 이유가 뭐요? 백두철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고 공영표는 억지로라도 이해시키려고 생머리 짜내는 표정이었다. 그건 아마 녀석이 돈 욕심으로. 돈이라면 협박이나 위험한 짓 안 해도 수미 아가씨만 잡으면 어차피 지 돈이잖아요. 글쎄, 그래도 돈이란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 그럼 형님 말대로 그놈을 족쳐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겠지. 공영표는 일단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돈을 빨리 찾아서 튈 생각뿐이다. 최악의 상황에 돈을 못 받아도 황태규의 비서직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는 계속 돈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잘하면 언젠가는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상우를 미끼로 던져주고 반전의 기회를 노릴 심산이다. 역시 잔머리 회전은 빠르다. 얘들아, 가서 강상우 잡아와. 백두철의 명령에 부하들이 우르르 나갔다. 백두철은 미리벌 주유소 상우가 인쇄된 휴지를 던져주면서 한마디 툭 뱉었다. 피 닦고 가보쇼. 치료비는 있지요? 18놈. 사람을 개패듯이 패놓고 치료비도 안 줘? 그러나 공영표는 이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박물관 공원 벤치에서 강상우와 황수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우씨, 그저께 우리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왜? 내가 싫어졌어? 지금 그 말은 혹시 절교 선언이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뜻이야. 강상우는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금까지는 숨겼다. 다행히 얼굴에 상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숨기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황태규의 폭행 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상우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를 원했다. 만약 그 문제만 풀리면 두 사람 사이의 다른 문제들은 혼자서 감당할 생각이었다. 강상우는 며칠 전에 집단 폭행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에 황수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 일을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좀 생각하느라고. 아니, 그래 그 일을 누가 지시했다는 거야? 황수미의 큰 눈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아직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르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상우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사람에게 폭행이나 지시할 아빠가 아니야. 아니, 나를 봐서라도 상우 씨에게 그런 일을... 하지만 황수미는 말을 맺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 곳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강상우는 흔들리는 황수미의 어깨를 토닥였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합차가 가까이에 멈추었다. 3명의 사내들이 와서 다짜고짜 강상우를 끌고 갔다. 강상우는 약간 저항하다가 그냥 제 발로 따라갔다. 지난번 납치와 폭행에 이어 병원에까지 태워갔으니까 뻔히 아는 얼굴들이다. 이 사내들을 따라가서 부딪혀야만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강상우는 자신의 발로 승합차에 올랐지만 황수미는 울면서 발을 굴렀다. 승합차가 출발하자 황수미도 자신의 차로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왼손으로 핸드폰의 단축 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까지 떨렸다. 아빠, 저예요. 지금 상우 씨가 납치되고 있어요. 납치?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아빠가 시켰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황태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빠, 대답하세요.
황수미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니까 뒤에 오는 버스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아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당장 멈추게 하세요. 넌 빠져 있어. 이 일은 애비의 일이다. 황수미는 방금 이 말에서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빠, 상우 씨는 제 남자예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아비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잠자코 있어. 전화 끊어. 황태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실 황태규 역시 강상우를 쫓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강상우만 없어지면 연병제를 사위로 맞을 수 있겠다는 욕심에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그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잡아서 닥달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납치나 폭행까지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다. 황태규는 백두철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두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고개 운전을 하던 황수미가 옆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앞에 자동차들이 사중 추돌을 했다. 황수미는 갓길에 차를 댔다. 그리고는 강상우를 싣고 가는 검은색 승합차를 폰으로 찍었다. 다행히 사진을 확대하니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바로 변종수에게 전화했다. 종수 씨, 지금 상우 씨가 납치되고 있어요. 차창 밖에서는 택시기사가 눈을 부라리며 핏대 올리고 있었다. 납치라고요? 누구에게? 아니, 지금 어딥니까? 납치범은 낯선 남자들인데 일단 사진 보낼 테니 좀 알아봐 주세요. 황수미는 변종수에게 승합차의 사진을 보내주고 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전화했다. 창문도 내리지 않고 의자를 뒤로 넘겼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바락바락 고함 지르는 택시기사의 얼굴 위에 아빠 얼굴과 강상우의 얼굴이 복잡하게 겹쳐졌다. 한옥에 무너진 토담 사진이 뜬금없이 떠올랐다. 이어서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우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가. 변정수는 출근 직후라서 근무복을 갈아입던 중에 황수미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상우가 납치됐다고? 낯선 남자들이라고? 마음이 급해진 변정수는 김장호를 불렀다. 어이, 김장호. 빨리 1호차 빼. 변정수가 하도 급박하게 외치니까 김장호는 이유도 묻지 못하고 1호 소방차를 빼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차를 몰았다. 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다른 차들이 잘 비켜주었다. 그러나 황수미의 추돌 사고로 시청 주변의 교차로는 조금 막혀 있었다. 변정수는 교통경찰과 택시기사에게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현장 수습은 방금 도착한 보험 직원에게 부탁하고 황수미를 소방차에 태웠다. 장호야, 빨리 가자. 김정호가 소방차를 막 움직일 때 무전기에서 고함이 들렸다. 야, 변정수! 변정수! 네, 과장님. 변정수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고도 없이 어디 가는 거야? 저 지금 119 구조하러 갑니다. 119를 구조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강상우가 납치당해서 구하러 갑니다. 강상우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이정민은 뇌물 맛을 본 강상우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일이 점점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월척이라도 잡힐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까지 생겼다. 하지만 변종수는 이정민과 계속 노닥거릴 여유가 없었다.
네, 과장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를 꺼버린 변정수가 빠르게 말했다. 야, 김정우, 좀 더 밟아. 방금 택시기사와 신랑이 하느라 지체되어서 변정수는 마음이 더 급해졌다. 우리가 갈 동안에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변정수의 마음은 불안하고 바빴다. 그것은 김장호도 마찬가지였다. 황수미는 연신 눈물을 찍어내며 애를 태웠다. 설마 아빠가 그런 일까지 시켰을까?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아, 하나님. 강상우는 의자에 묶인 채 주먹질을 당하고 있었다. 백두철이 제 얼굴에 칼자국을 슬슬 문지르며 물었다. 이런 동작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때 그가 자주 하는 버릇이다. 그 편지 누가 보낸 거야? 더 맞기 전에 빨리 풀어. 편지라니? 무슨 편지 말이냐? 우리 회장님께 보낸 편지 말이야. 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불라는 거야? 빨강머리가 또 주먹을 날렸다. 그는 옆에 백두철만 있으면 무조건 용감해진다. 강상우는 맞는 순간에도 궁금증이 생겼다. 황 회장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 바로 그때 멀리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GPS의 유도점을 따라서 소방차가 멎은 곳은 백두철이 늘 이용하는 창고였다. 변정수가 황수미에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창고에 뛰어들어갔다. 변정수와 김장호는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사내들과 마주섰다. 패카를 들고 있는 2명까지 포함하면 그들은 모두 7명이었다. 7대 2라면 이쪽이 불리하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었고 이쪽은 빈손이었다. 하지만 변종수는 용기를 내었다. 며칠 전 황제클럽 화재에서 다른 대원들은 모두 고생했는데 자신은 빠졌지 않은가. 그날 강상우 부자가 많이 다쳤기에 내심 마음에 짐이 되었던 것이다. 변정수는 큰 목소리로 자수를 권했다. 어이, 이제 그만 멈추고 자수하지. 자수 좋아하네. 얘들아, 깨버려. 변정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놈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공격할 태세였다. 백두철의 명령에 사내들은 느물느물 웃으며 서서히 다가왔다. 변정수가 벽을 등지고 서서 사내들의 방망이를 피하고 있을 때 김장호는 차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백두철이 웃었다. 이야, 그나마 쫄따고는 꽁지 빠지게 튀어버리고 이제 아저씨 혼자 남았네. 불쌍해서 어쩌지? 변정수도 무척 암담했다. 아, 김장호가 이럴 수 있나.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어서 허탈했다. 묶여있던 강상우도 머리를 흔들며 절망감에 빠졌다. 백두철이 큰 소리로 웃으며 빈정댔다. 119 아저씨, 친구는 묶여있고 쫄따고 마저 내뺐으니 그대로 무릎 꿇어야지. 백두철이 담배를 피워물고 뚜벅뚜벅 다가왔다. 그때 갑자기 세찬 물줄기가 쏟아졌다. 김장호가 물대포의 호수를 끌고 온 것이다. 선배님, 비키세요! 그래, 김장호. 역시. 변정수는 옆으로 비키면서 양손의 엄지를 치켜 올렸다. 백두철은 어깨에 물줄기를 정통으로 맞고 벌렁 나자빠졌다. 다른 사내들도 가슴이나 엉덩이나 아랫배에 맞고 모두 꼬꾸라졌다.
김장호는 물줄기의 방향을 옮기면서 사내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의 물대포 다루는 솜씨는 마치 대빗자루로 낙엽이라도 쓸어 모으는 것처럼 깔끔했다. 물 맞기 싫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어. 변종수의 말에 모두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한 사내가 도망치다가 등에 물을 맞고 그대로 자빠졌다. 사내들은 모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김장호는 두 선배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다. 황수미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백두철과 일당들은 폭행 현행범으로 즉석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서 출입 기자의 취재와 황수미의 동영상 제공으로 TV 뉴스에도 나왔다. 이정민은 부하들을 칭찬하는 자신의 인터뷰 모습을 화면으로 보았다. 그는 얼굴로 웃으면서도 입맛이 쓴 것을 느꼈다. 9. 황태규도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서 염상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염상정은 또 정치 후원금이 생기겠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검사실로 갔다. 검사 영감 고생 많지요. 아이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허허, 영광은 무슨. 이번에 내 아우님이 그 이상한 일로 말이지. 염상정이 약간 오물거리고 있을 때 비서관이 와서 귓속말을 했다. 염상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검사 영감, 갑자기 일이 좀 일간 다시 오겠소. 염상정은 뒤도 안 돌아보고 검사실을 나갔다. 차 안에서 중앙당으로 전화를 하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다. 비서관의 말이 맞는 것이다. 공천 배제 현역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TV뉴스는 사실이었다. 쉽게 말하면 공천 탈락이라는 말이다. 처음부터 불안해서 공천심사위원장과 실세들에게 돈을 줬는데도 이렇게 되어버렸다. 평소 상임위원회에 자주 빠지던 그가 회의 시간에 사우나에서 목욕하다가 기자들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그때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기도 전에 원내 총무가 먼저 알아버린 것이다. 그 일로 계파가 다른 원내 대표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며 훈계를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는 중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보다가 기자들에게 들킨 적도 있다. 요즘 기자들은 국회의원의 메모지까지 찍어댄다. 게다가 지역 요지들과 골프 치면서 캐디의 몸을 만지는 일도 기자들이 알아버렸다. 푼돈 아낀다고 입막음을 제대로 못한 그는 기자들에게 괘씸죄로 찍혀서 계속 추적을 당했다. 기자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부 기자는 고성능 안테나로 통한다. 평소에도 원내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은 그에게 정치력이 빵점이라고 눈을 흘겼다. 염상정은 공천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황태규 문제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토요일 낮 12시 20분 한식당 3호점에서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미루어서 만들어진 자리다. 강상우는 부모님과 함께 왔으나 황수미는 혼자였다. 황수미는 오늘 아침에도 참석하겠다는 아빠의 말을 그냥 믿었었다. 연신 시계를 보면서 초조감을 보이던 황수미가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전화를 했으나 황태규는 받지 않았다. 황수미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제자리에 돌아왔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빠께 갑작스런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일단 먼저 식사부터 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강영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최미옥은 못마땅한 표정이다. 밥을 먹고 수정과까지 마셨으나 올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전화마저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황 선생, 우린 말이요. 상우 결혼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오. 상우가 어릴 때부터 우린 그렇게 키웠거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맡겼는데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이번에도 우린 상우를 믿고 지켜볼 것이오. 강영진의 말은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본래 부자간의 신뢰가 남달랐지만 특히 함께 입원했을 때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 덕분에 아들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어진 것이다. 아버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낮추어 주세요. 황수미가 눈을 빛내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알았어. 이제 편하게 말하지. 그런데 나는 결혼식장에 시간 맞추어 나갈 거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강영준의 이 말은 시간관념이 부족한 황태규에 대한 섭섭함을 담고 있는 말이다. 황수미가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힐 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액정에 뜬 번호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없었다. 누굴까? 황수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강상우는 보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황수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 아가씨, 저는 공영표라고 회장님 비서입니다. 아, 네, 알아요. 그런데 비서님이 어쩐 일이세요? 저 놀라지 마시고 지금 경남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오십시오. 왜요? 네, 회장님이 지금 위험하시니까 얼른 오십시오. 아빠가요? 황수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앞자리 어른들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수미씨, 같이 가. 아버지 이걸로 계산 좀 해주세요. 강상우는 현금 카드를 아버지에게 주고 후다닥 따라 나갔다. 강상우는 주차장에서 황수미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황수미는 그냥 울기만 했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강상우는 황수미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상황을 전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응급실에 뛰어가니 조금 전에 특실로 옮겼다고 일러줬다. 엘리베이터로 3층 특실에 갔는데 입구에서 낯선 사내 2명이 강상우를 막았다. 이보시오, 당신은 못 들어가요. 아니, 잠깐만 좀. 안 돼요. 아가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도대체 왜요? 우리도 몰라요. 비서님의 지시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혼자 들어간 황수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빠의 얼굴이 백납처럼 하였다. 그리고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공영표가 고개를 숙였다. 어찌된 일이에요, 비서님? 저 회장님께서 칼로 손목을 그어서. 칼로 손목을? 안 돼요, 아빠. 침대로 달려가는 황수미를 공영표가 막았다. 안 됩니다, 아가씨. 회장님 방금 잠드셨습니다. 의사는 뭐래요? 괜찮대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답니다. 공영표는 황수미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세한 과정을 설명했다.
회장님은 오전 내내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오늘 사무정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실 시간이 돼도 안 나오시기에 노크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어서 기분이 이상해서 부수고 들어갔더니 회장님은 소파에 앉은 채로 왼쪽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문구용 칼이 들려 있었고요.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세상에.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기다리다가. 그럼 오늘 사무정 점심 약속은 아가씨와? 그래요. 제 남자친구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어요. 순간 공용표의 눈썹이 꿈틀했다. 남자친구라면 강상우 아닌가? 강상우가 영감쟁이와 상견례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백두철이 강상우를 못 잡았나? 협박 편지는 강상우가 썼다고 말해줬는데 두철이 이놈은 왜 이렇게 꼬물거려? 늦을수록 불리한데. 공용표는 복잡한 생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어요. 상우 씨에게 상황을 알려야 해요. 아, 네, 그러십시오. 여긴 제가 있으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1층 로비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황수미는 강상우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울먹였다. 상우 씨, 무서워. 아빠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당황하지 마. 뭔가 내막이 있을 거야. 황수미의 손을 잡아주면서 강상우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황 회장이 폭행 지시를 한 게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이상해. 비서가 밖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손목을 그었다고? 아무래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자살이 아니면 누군가 살해를 목적으로? 강상우는 공용표와 꼬꼬 치킨에서 이야기하던 그 남자를 문득 떠올렸다. 어디서 봤더라? 그 남자는 공용표와 어떤 사이일까? 혹시 그 남자가 협박 편지를 썼다면? 공용표와 작당하여 황태규 회장을 살해하려고. 아닐 거야. 살해하려면 제3의 장소가 낫지 회장실에서는 하지 않을 거야. 공용표는 황 회장을 항상 수행하니까 다른 장소를 만들기 쉽지. 게다가 아직 30억을 받지도 않았는데 급히 죽일 이유가 없잖아. 강상우는 남아있는 커피를 마저 마셨다. 늘 황수미보다 급히 마시는 편이다. 상우 씨, 잠깐 기다려. 병실에 핸드폰 두고 왔네. 아니, 수미 씨는 커피 마시고 있어. 내가 얼른 다녀오지. 강상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묘한 예감이었다. 그 시각에 병실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공영표가 황태규를 살해하기 위해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영감쟁이가 죽어야 모든 일이 깔끔하지. 기회는 지금뿐이야. 황태규는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버둥거렸다. 이미 이성을 잃은 공용표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흘리면서 베개 누른 팔에 힘을 주었다. 병실 앞에서는 짧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안 돼. 당신은 못 들어가. 아니, 수미 씨 폰 가지러 왔으니 잠깐만. 강상우와 두 사내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사내가 강상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강상우는 뒤로 슬쩍 물러나면서 그 사내의 사타구니를 힘껏 걷어차고 돌려차기로 다른 사내의 턱을 가격하여 간단히 제압했다. 사내들은 강상우가
태권도 5단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강상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공영표는 베개로 황태규를 누르고 있었다. 강상우는 재빠르게 달려들어서 단 한 주먹에 공영표를 쓰러뜨렸다. 그때 간호사들과 황수미가 들어왔다. 황수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강상우는 황수미를 비키게 하고 실신한 황태규에게 인공호흡을 했다. 잠시 후 황태규가 눈을 떴을 때 공영표와 두 사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가까스로 상황이 진정된 후에 황태규는 딸에게서 사태의 경위를 듣게 되었다. 공영표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그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감히 그놈이. 황태규는 치를 떨며 분개했다. 이어서 자신의 아집과 독선에 대하여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강상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네. 날 용서하고 우리 수미와 잘 살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나는 백상무에게 폭행 지시를 하지 않았네. 다만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황태규의 창백한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황수미는 손수건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도 찍어냈다. 아빠, 손목은 왜 그랬어요? 제 생각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이야. 황태규가 붕대 감긴 손을 힘없이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모르신다고요? 황수미의 큰 눈이 더 커졌다. 그래. 상견례에 갈 시간이 되어서 공비서를 불렀고 공비서가 들어온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혹시 공비서가 다른 날과 좀 다른 점은 없었어요? 갑자기 황태규의 눈빛에서 어떤 생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 무슨 손수건 같은 걸 갖고 내 쪽으로 왔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구나. 잠깐만요, 어르신. 손수건이라 하셨죠? 그가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께서 손목을 거신 게 아닙니까? 강상우가 빠르게 물었지만 황태규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내 손목을?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모진 짓은 못하네. 이제 강상우의 생각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공영표가 마취제로 황태규를 마취시킨 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손목을 그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황수미에게 먼저 전화한 것은 그가 경찰의 개입을 꺼렸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황수미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공영표의 모험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럼 왜 황수미에게 전화를 했을까? 강상우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막혔다. 경찰은 공영표의 원룸을 수색했다. 책상 서랍에서 협박 편지의 초안이 나왔다. 볼펜으로 마구 휘갈겨 쓴 글은 노란 봉투 속의 협박 편지와 같은 문장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황태규의 도장이 찍힌 유언장도 나왔다. 전 재산을 황수미에게 상속하되 지금까지 열심히 보좌해준 공영표 비서에게 현금 50억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유언장은 공영표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에 심부름 다닐 때 황태규의 도장을 갖고 다니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공영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주도 면밀한 대비를 한 것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황태규를 살해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다만 용기와 실행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영표의 자백으로 남경수도 잡혔다. 황제 클럽에 대한 방화 혐의다. 10. 맑고 포근한 봄날이다. 소방서 앞에 화랑 예식장에서 강상우와 황수미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변정수가 사회를 보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일주일이나 연습한 내용이다. 하객 여러분, 저는 신랑 친구인 변종수라고 합니다. 신랑 강상우 군은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유능한 소방대원입니다. 그는 동료와 후배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진정한 119입니다. 그러나 119도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119도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119를 구조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났다. 변정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카톡을 확인했다. 시청 옆 상가에 대형 화재 발생, 즉시 집합. 여기 누가 사회 진행 좀 하세요. 불 났어요, 불. 변정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허겁지겁 나갔고 다른 동료들도 양복 저고리를 벗으며 뛰어나갔다. 강상우는 어깨만 으쓱 올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강영준도 급히 일어나서 나가려다 최미옥에게 손목을 잡혔다. 아이쿠, 사이렌 소리만 나면 그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최미옥의 지청구에 강영준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황태규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불이 난 것은 양가에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그야말로 대박 예감입니다. 믿음직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니 걱정 없이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투잡시대니까 사회자 역할도 제가 겸하겠습니다. 주례에 노련한 임기응변으로 결혼식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끝. 네, 구민성 작가님의 119를 구조하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폭행과 싸움하는 장면들에서는 제 주먹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소리로 담아보았는데요. 부족하지만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작품 공유할 수 있도록 수락해주신 구민성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은 본인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구민성 글방이라는 채널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직접 지으시고 또 낭독까지 해주십니다. 찾아가시면 구독도 좋아요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방 주인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